수고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쉽게 살 수 없었던 그 시절에, 아무도 친절하게 방향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그 시절에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고, 울고 싶어도 참았고, 지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세월이 쌓여 지금의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었는지도, 집이 몇 채인지도,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 대부분은 아마 가슴 한쪽이 뭔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허한 그 감각을 안고 살고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불편함 속에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를 한번 솔직하게 봅시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땅에서 태어나 굶는 게 일상이었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게 미덕이었고, 참고 버티는 게 어른의 자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채찍질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는 지금,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결과가 지금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그리고 단 1%라도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평생 속아온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노년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잔인하게 돌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돈과 체면이 우리 삶을 어떻게 망가뜨려 왔는지, 네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이 사실은 가장 값진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 60 이후의 삶을 진짜 극락으로 만드는 단 하나의 비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이 시간이 후회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매일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평생 속아온 거짓말입니다. 박수남 씨, 올해 73살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분인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은 말씀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겨울 오후 햇살은 기울고 있었고 찻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수남 씨는 한참 만에 입을 여셨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빼고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젊을 때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장 가고 퇴근하면 야학 나가서 검정고시 공부하고 30에 결혼해서 애 둘 낳고 40대에 작은 사업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읽어놨어요. 주변에서 다들 대단하다고 했어요. 그 말이 좋았어요. 인정받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 인정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업 접고 나니까 전화가 뚝 끊기더라고요. 제가 먼저 전화하면 받긴 받는데 바쁘다고, 다음에 보자고, 그 다음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수남 씨의 눈가가 약간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울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울지 않는 연습을 해오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대체 누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일까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솔직해져 봅시다. 가족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어서이기도 했습니다. 남들한테 무시당하기 싫어서,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저 집은 잘 산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 마음이 우리를 움직인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문제는 그 본능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참아야 해. 열심히 하면 다 돼. 남들보다 앞서야 해. 자식은 무조건 공부시켜야 해. 노후는 돈이 있어야 해. 이 말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들이 당시에는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다시 돌아보면 이 말들 중에서 정작 나 자신을 위한 말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남을 의식한 말이었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말이었고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삼은 말이었습니다. 그 기준대로 살아온 결과가 지금의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허함이, 그 공허함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인생 전부가 부질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산 게 아닙니다. 인생을 내 것이 아닌 남의 기준으로 살아온 결과입니다. 수남 씨는 그날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번엔 제 얘기 좀 더 해도 될까요? 저는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73살의 어르신이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분이 평생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살아오셨는지가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노년의 인간관계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가 이렇게까지 잔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진심으로 여러분을 걱정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세어 보십시오. 5명? 10명? 혹시 20, 30명쯤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그 숫자의 절반도 안 됩니다. 아니, 어쩌면 손에 꼽을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남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강민 씨 68살. 서울 강북에서 30년째 사는 분입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꽤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어디서든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경조사를 빠지지 않고 모임이 있으면 항상 참석했습니다. 지인이 200명이 넘었고 스스로도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겨울 이분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문병객이 많았습니다. 문병객이 너무 많아서 병실 복도에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그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아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걱정하는구나. 그런데 2주째가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문병객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3주째에는 가족 외에 찾아온 사람이 손에 꼽았습니다.
200명이 넘는 지인 중에서 3주 동안 2번 이상 찾아온 사람이 단 3명이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이분의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그 많은 모임 다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분은 그 말이 처음에는 서운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혼자 누워 생각해 보니까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왜 그 많은 모임에 나갔던 것일까? 진짜 좋아서였나 아니면 안 나가면 잊힐 것 같아서였나? 나는 왜 매번 먼저 계산을 했던 것일까? 진심으로 대접하고 싶어서였나 아니면 쏘는 사람이 인심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었나? 이분은 그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해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이에 맺어지는 인간관계의 상당수는 감정이 아니라 역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돈이 있을 때, 지위가 있을 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옵니다. 그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도 떠납니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관계는 역할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남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가 여러분 주변에 몇 개나 있는지 지금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숫자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관계가 아니라 진짜 관계 하나가 남은 인생을 지탱해 줍니다. 이강민 씨는 지금 모임을 대부분 그만두셨습니다. 대신 매주 수요일 오전 초등학교 동창 2명과 동네 작은 국밥집에서 아침을 먹습니다. 30분, 길어야 1시간.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든든한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그 3명이 진짜 관계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돈과 체면이 당신의 노년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가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가장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에게 돈과 체면은 거의 종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했고 체면을 잃으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2가지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 왔는지 모릅니다. 정순희 씨 65살, 대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인쇄소가 잘 될 때는 동네에서 꽤 넉넉한 집으로 통했습니다. 경조사 때 누구보다 두둑하게 봉투를 냈고 명절에는 먼저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게 이분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조금씩 어려워지더니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어려워진 걸 알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더 어려울 때 더 두둑하게 봉투를 냈어요. 이상하죠? 없는데 더 썼어요. 그게 다 체면 때문이었어요. 이분이 그렇게 체면을 지키기 위해 썼던 돈이 결국 노후 자금에 큰 구멍을 냈습니다. 지금 이분은 한 달 생활비를 아주 빠듯하게 쓰고 계십니다. 외식은 월 1번, 명절 봉투는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이상하게도
그때는 항상 불안했거든요. 들킬 것 같은 불안. 지금은 그 불안이 없어요. 다 내려놓으니까. 체면을 내려놓는 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돈 문제는 어느 순간 반드시 인간관계와 충돌합니다. 우리 나이에 돈 이야기를 잘못 꺼내면 수십 년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중에 친한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분이 계십니다.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사이였습니다. 그분은 빌려줄 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한테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 믿으니까.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친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뜸해지고 만나면 어색하고 먼저 연락을 안 합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기가 무안해서 그 친구 쪽에서 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돈도 못 받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이 그 사람을 바꾼 거예요. 돈은 말하는 순간 관계가 변합니다. 빌려주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다른 관계가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 관계를 잃으면 회복이 매우 힘듭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기회가 많지만 60을 넘기면 그 기회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주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줘야만 유지되는 관계가 있습니까? 나를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당장 자연스럽게 멀리 하셔야 합니다. 어렵게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연락의 빈도를 줄이면 됩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연락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 관계는 당신을 망치는 관계입니다. 그 자리에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을 채우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혼자 있는 시간이 사실은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무서워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고 그 외로움이 커지면 무서워지고 그 무서움 앞에서 아무 연락이나 붙잡고 싶어집니다. 마음이 맞지도 않는 모임에 나가고 가고 싶지도 않은 약속을 만들고 그렇게 시간을 채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압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것을 정반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60 이후의 삶을 극락으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한창수 씨, 71살. 충북 청주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3년 동안 굉장히 힘드셨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일 아침 출근이라는 목적이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집에 있으면 아내에게 미안하고 밖에 나가자니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 근처 야트막한 산에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기가 답답해서였습니다. 정상도 아닌 중간 어딘가 작은 바위에 앉아서 도시를 내려다보셨는데 처음 5분은 아무 생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분, 15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에 항상 웅웅 울리던 걱정들, 자식 걱정, 돈 걱정, 몸 걱정, 그 소리들이 갑자기 잦아들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리고 발밑에 흙 냄새가 났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 15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 15분 동안 이분은 평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평생 너무 바빴습니다. 바깥을 향해 너무 많은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이 얼마나 비어가는지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이 비어 있으니까 외로운 것입니다. 안이 비어 있으니까 혼자가 무서운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빈 안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독서를 해야 한다거나 운동을 해야 한다거나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버리십시오.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냥 창밖을 보면 됩니다. 그냥 따뜻한 물 한 잔을 손에 쥐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이 밀려옵니다. 그 강박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강박도 옆에 두고 그대로 앉아 있으십시오. 한 달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한 달.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한창수 씨는 지금 매일 오전 10시 집 근처 그 바위에 앉아 30분씩 보내십니다. 비가 오면 집 안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듣습니다. 그 30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생 남에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평화롭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가짜 기준으로 살아온 이야기, 인간관계의 현실, 돈과 체면의 덫,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뻔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무시하고 내 것만 챙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억지로 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맞지 않는 모임에 억지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것이 없습니다. 윤복순 씨 69살. 전북 전주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시어머니 봉양, 자식 뒷바라지, 남편 내조, 그리고 동네 이웃들 챙기기까지 주변 사람들이 항상 복순 씨는 참 복받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잘해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65이 되던 해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나? 그런데 한참을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냥 어디 가서 밥 잘 먹고 오면 기쁘고, 자식들 건강하면 기쁘고. 근데 그건 내 기쁨이 아니잖아요. 남의 기쁨이 나한테 오는 것이지. 이분이 그 이후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수채화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2번을 그냥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3번째에는 용기를 내서 들어가셨습니다. 선생님이 종이 위에 물감을 퍼뜨리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다고 합니다.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이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딸이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더 환해 보인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응, 나 요즘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여러분, 이게 극락입니다. 거창한 것이 없습니다. 수채화 수업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분의 삶을 바꿨습니다. 60 이후의 삶을 극락으로 만드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옆집 어르신이 어디 갔는지, 자식이 무슨 직장 다니는지, 친구의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이 모든 비교를 오늘부터 멈추십시오. 비교는 불행의 공장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갑자기 풍요로워집니다. 2번째, 몸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아프면 치료받아야 합니다. 먹기 싫으면 억지로 먹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3번째, 딱 하나의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책도 좋고, 노래도 좋고, 그림도 좋고, 텃밭도 좋고, 책도 좋습니다. 단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를 찾으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4번째, 오늘 하루를 하루로 사는 것입니다.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걱정도 잠깐 내려놓고 오늘 이 하루를 제대로 사는 것. 오늘 아침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지, 오늘 점심이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저녁 바람이 얼마나 서늘한지, 그것을 느끼는 것. 그 감각이 쌓이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다고 해도,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기억도 있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의 인생입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완벽한 삶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남은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닌 여러분의 기준으로, 남의 시선이 아닌 여러분의 감각으로, 남의 박수가 아닌 여러분 스스로의 만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더 이상 여름의 초록빛을 흉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빛깔로 물드는 것입니다. 그 빛깔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수고했다. 잘 살아왔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꾸는 진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더 좋은 이야기꾼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댓글에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은 것 하나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